안녕하십니까. 2021년 식품위생직, 그다음에 보건연구사 시험 대비 식품화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미입니다. 자, 이렇게 또 8월 둘째 주가 됐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듯이 식품화학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은 참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지금쯤이 원래 모든 이제 상반기 시험이 끝나면서 본인의 운명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이 끝날 시기쯤이 됐을 텐데, 시험은 다 치러졌는데, 아직 이제 6월에 있었던 이제 전국적으로 치러졌던 지방직 시험에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면서 굉장히 아까워요. 그런 시간들을 선생님도 같이 안타깝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달이 지나고 다음 달 지나게 되면 이제 또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의 시간들이 올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든지 선생님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고 또 8월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또 2021년 이제 상반기 또는 이제 아마 지금 2020년 하반기에 시험이 공개 경쟁은 없구나. 보건연구사 분들이 있으시구나. 지금 뭐 대전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이런 분들 지금 보건연구사 열심히 공부하실 텐데 이 영상은 거의 안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각 시기별로 적절한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언제든 또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식품화학 수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OT를 이제 하고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갈 건데요.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 OT 영상들을 조금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서 와서 이제 OT 오리엔테이션들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가르쳐 온 시간들 동안 공통적으로 오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번 OT에서는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식품화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식품학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식품학은 이제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식품에 대한 공부라고 하면 식품화학 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몇 대 영양소 이런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다 영역을 조금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어떻게 이런 구성 성분들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식품을 잘 가공한다거나 또 오랫동안 저장한다거나 또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어떻게 식품학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제 조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역이 확장되고 또 이제 자기가 응시하는 직렬이 이제 9급도 있으시고 또 연구사 직렬도 있으시다 보니 직렬에 따라서 이제 깊이와 난이도를 조금 조절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또 이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식품위생직도 공개 경쟁을 준비하신 분들은 약간 이제 공부를 조금 어려운 거 나오면 이거는 내가 안 해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선생님 저희는 어디까지 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왕이면 이제 교육청이든 또 지방직이든 시험의 패턴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또 많은 영역을 공부해 두시면 약간의 시크릿 문제나 킬러 문제들이 나왔을 때 거기서 본인이 획득을, 정답을 얻어가시면 합격에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패턴이 20년에는 시험이 조금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연구사 같은 경우는 시도별로 너무 다른 패턴이긴 하지만 지금 위생직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있었던 시험도 또 6월에 있었던 시험도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혹시 나올 어려운 문제들을 대비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커리큘럼은 이제 저희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공통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제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제가 이제 각각의 그 수업들을 진행할 때 앞에 간단하게 OT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은 이 지금 요 심화는 이 문제풀이는 이런 패턴으로 공부하세요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수업을 신청한 사람만 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하기 전에 되게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 수업은 들으시니까 어떤 식의 이제 수업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되는지 부분을 조금 오늘 이번 OT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8월, 9월, 10월 달에는 기본 이론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달에는 주로 심화 이론을 수업하고요. 1월, 이제 내년이 되겠죠. 2021년이 되겠죠. 1월, 2월, 3월에는 단원별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마지막 5월 달에는 이제 파이널 특강을 이제 진행합니다. 이거 이제 저희 학원의 기본 커리큘럼이고요. 원래 이제 각 과목마다 기초 이론이 있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기본 이론, 그러니까 기초는 생략하고 기본 이론을 좀 더 길게 하는 편입니다. 원래 기초 2달, 뭐 기본 2달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본을 3달 정도 진행을 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수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재가 있는 것은 기본 이론에는 교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도 교재가 있습니다. 파이널 특강도 교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교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서를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가 OT 때 이렇게 기본서를 들고 나와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작년에 이걸 못했을 때 짜잔 이걸 못했거든요. 올해는 수업에 맞춰서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 너무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 편집장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또 너무 예쁘게 책을 뽑아주셔서 표지가 다는 아니지만 표지가 우선 예뻐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서를 바탕으로 하고 식품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식품위생은 강의 수강자에 한해서만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제 이 화학은 이제 인터넷으로 손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각 챕터별로 이제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이론은 이제 쭉 이론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제가 막 새로 문제를 짜고 이런 것들은 요 문제풀이에서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제가 20년도, 19년도에 예를 들어 정기 모의고사라던가 그다음에 19년도 지금 올해에도 문제를 이제 추가해 놨거든요. 19년도에 이 실전에 들어갔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챕터별로. 그래서 풀어보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자, 기본 이론을 공부하실 때에는 여러분들 제가 아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 이제 실강을 들으러 오셨거나 또 인강으로 만나거나 처음에 지금 시기 8월이잖아요. 엄청 급하잖아요. 막 시험이 한두 달 뒤에 있고 이러지 않잖아요. 요때에는 막 내가 막 다 외워버리겠다. 지금 너무 열정적이면 한 12월 달에 남들이 다 열정적일 때 혼자 기운이 떨어집니다. 지쳐. 그러시지 뭐 지금부터 15시간씩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말에 좀 놀고 대신 주중에 내가 공부할 때 이번 주에 들었던 그 과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정리를 맞춰놓고 주말에 실컷 놀고 다시 새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의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놀 때는 아예 실컷 놀아서 좀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요 정도까지 신나게 노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 들으실 때는 선생님이 이 이론서에 없는 여러 가지 설명들 추가 판사해주는 부분들을 예쁘게 정리하시되 내가 이 기본설에다가 기본적으로 여기다 정리를 하겠다. 또는 서브노트를 만들겠다. 이것들을 결정하셔가지고 내가 서브노트를 만든다 그러면 내용을 잘 뭐 색깔 펜도 하고 우선 한번 저기 대형 서점에 한번 가셔야 되잖아요. 예쁜 볼펜을 사면은 막 공부하고 싶고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두신 다음에 바로 그러면 제가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2배속으로 빠진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까지가 지금 현재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안에 그러면 제가 화요일마다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요일에 영상이 업로드되고 그러면 내가 계획을 짤 때 수요일은 식품화학 정리를 끝내 또는 목요일까지는 식품화학을 끝내.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식품위생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업로드되면 주말까지는 위생 정리를 끝내. 이런 식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1배속으로 내가 했던 내용을 다 정리하고
꼼꼼히 적은 후에 다시 그대로 바로 끝 하지 말고 바로 2배속으로 하면 절반 시간만 들이면 되잖아요. 해서 다시 들으면 꼭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다 정리를 해두세요. 여기까지가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 내가 1강부터 40강까지 찍었다. 그러면 1강부터 40강까지 회독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 많으면 한 2번 정도 하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신데 2번 정도는 거의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 합격생들 물어보면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6번 들으신 분도 있고요. 그럼 몇 강이에요? 240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6번 들으신 적도 있고 7번. 선생님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물 막 이런 강의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기본 이론이 80강, 100강 막 이래요. 화학도 지금 꽤 많을 것 같은데 40강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이론 해독수 굉장히 늘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화 이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심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단원별로 있었던 중요한 내용들을 OX로 정리하거나 또는 괄호 놓기를 풉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핸드아웃 프린트를 제공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괄호 넣는 부분 OX 문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미리 풀어오라고 하거나 실강 오시면은 시간을 들여서 푸시라고 해가지고 한 다음에 또 이 기본 이론에서 이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이제 문제로 넣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들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심화 이론은 이런 패턴으로 제가 지금 한 2년 동안 진행을 해봤는데 심화 이론에 대한 피드백이 너무 좋아요. 이게 위생직 친구들도 그렇고 위생학 과목도 이렇게 하는데 보건연구사 했던 분들도 이 심화 이론 프린트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패턴을 바꾸진 않고 이렇게 간 다음에 예전에는 문제를 수정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문제도 어차피 반복해서 계속 푸시는 거니까 이 문제를 막 수정하는데 시간을 들이기보다 진짜 조금 더 어렵고 심화되는 내용들을 좀 더 화학은 사실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책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올해는 다뤄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월, 2월, 3월이 되면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요. 문제풀이에는 각 단원별로 지금 있는 문제들이 약 한 100문제씩 정도. 그러니까 1단원부터 지금 이제 기본 이론서 이번에 개정해서 12단원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2단원까지 약 100문제씩 정도 문제풀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기출문제. 공개되어 있는 기출문제들 있거든요. 기출문제 그리고 보건문제들이 각 단원의 기본 이론서와 똑같은 순서로 문제집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절마다 이 문제들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기출 보건 문제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내용들을 보면 기본 이론에서 제가 작정하고 80만 가르쳐주고 심화에서 10 가르쳐주고 문제풀이 10 가르쳐주고 이렇게 안 하고 문제 만들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또 복원된 문제들 보면 있으면 그래서 기본 이론에 다루지 않았던 막 이런 내용들이 문제풀이에서 또 다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의도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문제풀이를 이제 연구사분들 중에는 이거를 건너뛰고 심화 이론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보고 여기에 보건 문제가 다 있네요. 막 이렇게 하시니까 먼저 설명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20문제씩 시험과 동일한 동형의 스타일로 20문제씩 각 챕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섞여서 20문제씩 나오게 되고요. 2시간에 20문제씩 풉니다. 2시간에. 그래서 총 8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주겠죠. 그러면 딱 한 달 동안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요. 작년에는 너무 어려웠다라는 평을 제가 많이 받아서 최대한 근데 저도 되게 문제를 매번 다른 문제를 내기 위해서 많이 시간을 들이는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이널 특강에서는 작년에 이제 제가 장식 노트라는 요약집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파이널 특강을 위해서만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럼 그냥 들으셔도 되고 기본 이론서를 바탕으로 들으셔도 돼요. 그 기본 이론서를 한 번에 쫙 아주 빠른 속도로 요약해주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을 이렇게 기본 이론서를 다 보면서 하기 너무 힘들어서 요약 프린트를 하다가 이제 식품화학을 먼저
이렇게 요약집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식 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기본 이론을 들으면 이제 그 다음 커리큘럼인 심화 이론을 듣게 돼 있는데, 제가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할 때는 이런 팁을 드리는데, 기본 이론을 들으신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를 들으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OX나 괄호 넣기가 나는데, 기본 이론을 듣고 다 외우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바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를 가면은 실전 모의고사와의 문제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에는 진짜 쉬운 문제, 예를 들어 뭐 스크로우스의 결합 양식, 그러면 글루코스와 프록토스가 링키지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알파 1, 2다 이런 식의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부터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되게 특이한 보고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록되어 있고 문제 수도 문항수도 많기 때문에 기본 이론은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수강 기간이 조금씩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문제풀이를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진짜 좋은 방법은 나중에 이제 프리패스 있으시는 분들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다가 틀린 문제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 내용만 이론에 가서 다시 듣는 거예요. 이론 내용. 이런 식으로 피드백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심화 이론은 언제 하나요? 라고 하시면 시험에 가까웠을 때. 그때 활용하시면 되게 괜찮아요. 물론 미리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래서 시험에 가까워서 한 2달 전에는 막 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외웠는지 가로놓기로 이제 확인을 받을 수도 있고, 프린트로 핸드아웃이 이제 수업 자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꼭 두세 부 이렇게 동시에 출력하셔서 하나는 공부하고 그냥 막 하고, 하나는 새 걸로 딱 놔뒀다가 혼자서 계속 반복해서 옆에다가 풀어보는, 이렇게 연습하는 이런 식으로 더블로 해가지고 하면은 시험 때까지 시험장에 그날 가서도 시험장 가서 기본서를 보는 거는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요 이런 식이잖아요. 너무 떨리니까. 그럴 때 익숙한 그런 핸드아웃들을 들어가서 보신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화 프린트를 활용하는 게 이제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쭉 가르쳐 21년도에도 이 커리큘럼대로 아마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 수업을 들으시고 나머지 수업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까라고 고민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식품화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이제 딱 2가지입니다. 이제 보건연구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전공자가 아닌데도 이제 선택 과목 중에 다른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식품이란 느낌이 주는 약간의 친근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택을 해서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식품 전공자들이 이제 오니까 식품화학 나 학부 때 A뿔 맞았어 이래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와 학부 때는 하나도 몰랐는데 많이 알게 돼서 재밌네?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기본 이론을 들으면서 막 단어별 문제풀이를 풀기 힘드는데, 기본 이론을 들을 때 본인이 학부 때 했던 영양사 문제집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같은 데 공개되어 있는 식품 기사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풀어주시면 기본 이론을 배울 때 이거 선생님 설명한 거 다 알았어. 근데 문제를 딱 풀면 못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론한 내용을 조금 확인하고 싶을 때 쉽게 풀 수 있는 것들로는 이제 영양사 문제집이라던가 그다음에 식품기사 문제집의 식품화학 같은 것들은 되게 쉬워요. 쉬운데도 정리가 한번 쫙 됩니다. 그래서 뭐 중고 같은 것들 구입해가지고 들으면 그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처음에부터 잡아가면요, 굉장히 생각보다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필요 없고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스킬로 이렇게 기본 이론 하면서 같이 하고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고 이래도 되고요. 심화 수업 들어가도 돼요. 어느 정도 또 이거 심화 이론 괄호넣기 하다 보면 또 기본 이론이 정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를 살펴보면요. 자, 2020년 교재와 21년 교재가 나왔는데 이제 아이고 이제 개정판 교재는 뭐가 다른가 질문이 엄청 쏟아질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그 구조식이라던가 반응식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림 추가를 약 한 40컷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림은 이게 빨리 이번에 이렇게 OT에 맞춰서 내려고 그림은 진짜 꼼꼼히 봐도 꼭 이렇게 막 이중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오류가 생겨서 그냥 빨리 책을 내고
그런 부분들을 또 그때그때 잡아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단원별로 보충 문제, 그 핵심 문제들을 이제 보충을 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파트 12가 생겼습니다. 이제 2020년도에는 11까지 있어서 물성까지 있었는데, 이제 식품의 독성 물질 파트 부분을 장식 노트에만 있었는데 그 내용 부분을 이제 그리고 제가 심화 때 수업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기본 이론에서는 이제 그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책에다가 실어놨어요. 근데 독성 파트는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독성도.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외워도 자기가 생각지 않은 동물질이 나와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진짜 정말 너무 많아. 더 많이 싣고 싶었지만 우선은 이제 조금 정리되어 있는 형태로, 왜냐하면 저희 식품화학 교재는 이제 서술식 교재인데 이제 그 독성 파트 부분만 제가 전부 표작업으로 정리 파트처럼 해놨어요. 그럼 약간 외우기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식품화학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수업에 들어가 볼게요. 자,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하시면 머릿속에 이제 쭉 그림이 그려질 텐데, 첫 번째 파트에는 수분이 나옵니다. 자, 수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제가 별로 장담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수분은 한 문제 나오고요. 많으면 두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수분 파트는 정말 많지 않아요. 되게 작은데 토픽도 딱 정해져 있어요. 5개 정도. 그런데도 하나에서 두 문제가 꼭 출제되기 때문에 수분 파트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3대 영양소죠. 가장 거대한 영양소인 탄수화물 나오고, 세 번째 지질, 네 번째 단백질 파트가 나옵니다. 자, 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은 굉장히 내용이 많고요. 이 중에서도 단연 탄수화물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 단백질 순으로 조금 내용들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주요 영양소가 9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이제 어떤 시냐에 따라서 요 셋의 비율이 3:3:3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뭐 어떤 해는 탄수화물 5개 나왔다. 그러면은 나머지 뭐 지질, 단백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지질이 5개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각자의 안에서 조금 비율이 많아질 수는 있으나 보통 이 3개의 챕터에서 9개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5번째 비타민과 6번째 무기질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여기서 쉬어가는 파트라고 했었는데 수험생들과 피드백을 해보니까 이 비타민 파트가 굉장히 골치 아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영양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타민에서 안 나오거나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구조를 보고 안정성을 보는 것도 힘든데 영양학적인 내용인 기능, 생리적 기능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급원식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영양 섭취량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같이 외워야 되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골치 아픈 파트가 돼버렸더라고요. 근데 비타민에서 무기질에서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7번째는 우리가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파트, 색과 갈변 파트예요. 하나의 파트지만 이제 색깔에 대한 내용과 갈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하나의 파트에서 하나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특히 갈변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가장 단골 친구로는 마이야르바는 같은 이런 아이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요. 8번째는 이제 식품의 맛. 그 다음에 9번째는 식품의 냄새. 10번째는 효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맛과 냄새 보시면은 맛과 냄새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셋을 합쳐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19년도를 분석해 봤을 때 이 맛 부분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맛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에서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하나에서 두 개는 너무 많고요. 안 나오거나 하나인데 맛이 원래는 이렇게 같이 합쳐졌었거든요. 근데 냄새나 효소가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냄새는 안 나오거나 뭐 하나 나오거나 효소랑 같이. 근데 맛은 원래 같이 가다가 요 맛 파트가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는 비율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11번째는 이제 식품의 물리적 성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성입니다. 물성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고, 마지막에 12번째는 이제 식품의 독성 물질.
자, 독성물질 하나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자, 이 식품의 독성물질은 이제 식품 위생학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그 자연독 성분이라던가 그다음에 화학적 독성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방사능이라던가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여기 독성물질에 저도 이제 부록처럼 뒤에 넣어놨는데 우리 그냥 식품에 첨가하는 이 식품 첨가물 부분 있죠. 이 첨가물과 관련된 내용이 꼭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시중에 파는 식품화학책을 봐도 첨가물 부분들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아마 그걸 보고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울산보건연구사에서도 첨가물 문제가 나왔는데 공전과 다른 패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도대체 나는 또 울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강사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위생에서 첨가물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공전을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공전의 내용과 시중에 있는 책과의 내용이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딱 여실하게 그 부분이 딱 책에서 시험에 나와버리니까 되게 저도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엊그제 7월 25일에 이제 제주도 보건연구사 시험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 피드백을 받아보니 식품화학인데 아플라톡신 기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 이번에 개정판에 아플라톡신 기준을 넣어놨거든요. 이 식품화학 책에. 왜냐하면 이제 방사능 기준도 넣어놨어요. 장식 노트부터. 혹시나 몰라서 방사능 물질이 뭐가 나왔었냐면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뭐 기준이 없는 것, 막 이런 식의 문제가 식품화학에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냥 기준 넣어놓자. 그래가지고 기준 넣어놨는데 아플라톡신도 이번에 제가 넣어놨는데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작년에 넣을 걸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바인 것 같이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이제 보건연구사는 정말 공부하는 부분의 영역이 넓어지고 위생직은 걱정이 없습니다. 위생직은 위생학에서 모든 기준을 다 암기하실 거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연구사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도 열심히 피드백을 하고 있으니 영역이 계속 넓어져서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아예 모르는 것보다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이 내용들을 각각의 이제 챕터별로 나오는 문제 비율들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재밌게 공부하세요라는 겁니다. 식품화학은 진짜 재밌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Q&A를 하실 때 Q&A의 마지막에 너무 재밌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에너지가 이러면 또 강요하는 것 같긴 한데 힘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재밌게 공부하시고 식품이니까 우리가 조금 친근한 마음으로 뛰어들었던 것만큼 내가 일상을 살 때 식품을 접할 때 내가 공부한 내용을 접목하면서 복습도 하고 엄마한테 아는 척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일상을 함께 이제 식품화학을 접목하시면 분명히 재밌게 공부하는 만큼 또 접목을 해서 복습하는 만큼 실력이 자기도 모르는 새 쑥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품화학으로 여러분들이 그 합격에 당락에서 중요한 점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본론으로 수업으로 들어가 봐서요. 이제 수분부터 하겠습니다. 자, 수분 파트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꼭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분 내용 잘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을 해봅시다. 우리 교재 12페이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품 중에 수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개요 파트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자, 수분은 선생님이 아까 5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가지 내용이 뭐냐면 물의 역할, 어떤 역할이 있느냐, 또 어떻게 생겼지? 구조. 그 다음에 굉장히 물은 정말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수와 결합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시험에 이 자유수와 결합수가 나왔다 그러면 정말 쉬워요. 네, 저도 쉬운 난이도 낼 때 요거 수분 파트에서 이거 내거든요. 자유수와 결합수가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수분 활성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에 대한 개념, 뭐 문제풀이까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온 흡습, 탈습 곡선 과 관련된 내용들 까다롭죠 좀. 그래서 이런 내용들 조금 살펴보시면 되고,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이 세 번째와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 수분 활성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식품의 변화 또는 뭐 식품의 저장성, 안전성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 이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렇게 수분은 5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분을 살펴봅시다. 자, 식품 중에 수분은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고요. 수분의 역할을 보시면요. 1번, 식품 성분 간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학 성분 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에서 뭘로 작용한다? 용매로 작용한다. 첫 번째, 용매로 작용하는, 수분은 용매로 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친구입니다. 두 번째, 식품의 조직감, 그죠? 식품의 조직감을 좌우해요. 실제 우리가 이제 먹었을 때, 식품을 먹었을 때 느낌은 이 조직감하고 굉장히 뭐 용매로 작용하더만 우리가 먹었을 때 느낌 있잖아요. 이런 조직감 등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이 높은 뭐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은 아삭한 느낌을 주고, 수분을 거기서 빼면은 건조 과일 같은 것들이 약간 질긴 느낌을 주잖아요. 이런 조직감,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위생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미생물의 생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물을 못 마시면은 이제 결국에 죽게 되지만 미생물도 역시 수분이 꼭 필요해요. 본인의 몸을 구성하는데도 수분이 뭐 60,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중요해서 우리가 식품에서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고 싶다. 증식을 억제하고 싶다. 왜 굳이 그래야만 오래오래 먹을 수도 있고 식품이 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요거와 관련돼서 수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품 내 부패와 미생물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네 번째, 식품의 부피와 중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부피, 다음에 중량.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막 이런 내용에서 이 4번과 관련돼서 어떤 책들에는 막 금전적 가치 막 이런 것도 막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수분의 함량이 예를 들어 50% 있는 것과 한 30% 있는 것에서 크게 품질 나는 이걸 유지해야 돼 이런 것만 아니면 수분의 함량을 확 낮출수록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랫동안 팔 수 있고 막 이런 금전적인 가치까지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물이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의 부피와 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저장을 하는데도 관련돼 있고, 뭐 그 운반을 하는데도 큰 부피로 하는 것과 작은 게 또 농축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주스 있는 거 농축한 상태로 오면 그걸 물 타서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의 뭐 그런 거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피와 중량. 그래서 뭐 경제성에 영향을 준다도 왜 수송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다. 그리고 이제 영양학적으로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이제 그 영양분 중에 하나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물의 구조와 성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들을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 한 번씩 읽어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책을 막 읽어주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식품화학은 특히 지문이 길어질 수 있고 이해를 해야 훨씬 더 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암기하면은 절대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도 할 수 있는 한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자, 첫 번째 물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죠? 이런 구조고, 이렇게 그려놓으면 약간 미키마우스 같이 생겼죠. 자, 이런 구조로 생겼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시다. 자, 물 분자는 산소 1개, 수소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H2O라고 부르죠.
H2O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자량은 18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소 1개와 수소 2개로 이루어진 매우 간단한 분자이나 분자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물 분자의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의 길이는 0.096 나노미터의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래요. 산소와 수소 사이가 0.096 나노미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결합? 공유 결합입니다. 자, 물 분자 나오면은 이제 어떤 결합이냐 이거 자주 나오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좀 이따 할 수소 결합이 등장을 할 건데 수소 결합과 공유 결합을 잘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과하게 튼튼한 팔로 그려놨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예요. 결합력이. 자,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길이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공유 결합 간에 나타나는 각도 104.5도시로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도. 그렇죠? 자,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형태이다라는 거예요. 자, 물 분자 내의 산소 원자는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쵸? 물 분자는 산소는 수소하고 하나하나는 공유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에 두 개, 이 네 개가 전자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친구는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산소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전하와 양전하, 극을 두 개나 띠고 있네. 그래서 쌍극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물 분자는 이렇게 쌍극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극자 부분에다가 별표 하나 해두세요. 자, 그래서 물은 극성물질이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극성물질이다. 왜? 쌍극자를 띠고 있으니까요. 자, 그 결과 한 물 분자의 산소 원자는 다른 물 분자의 수소 원자를 당기게 되어 0.3 나노미터 길이의 수소 결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혼자 물 분자 하나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물 속에 이제 물 분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요것들끼리는 또 어떤 결합을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는 음전하고 여기는 양전하니까 다시 이 양전하는 다시 누군가하고 만나서 뭔가를 하겠죠. 음전하인 친구하고 서로 당기게 되겠잖아요. 그럼 이쪽에 다시 양전하가 있으면 또 누군가의 음전하고 또 당기게 되고 여기에 또 양전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계속 당긴다는 거예요. 그때 당기는 힘을 보시면 아까 여기에 되게 굵은 선으로 표시했는데 여기는 점선으로 표시했죠. 그만큼 결합력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결합하는 거를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이 결합이 보시면 수소 결합입니다. 수소 결합. 그래서 이 물 분자 하나의 각각의 플러스 쪽은 다시 여기 이 수소 이온은 산소를 땡기고 여기 수소 이온은 이쪽 산소를 땡기고 여기 산소는 이쪽 수소를 땡기고 이런 식으로 서로 땡기면서 결합을 하고 있는 요 결합을 수소 결합이다라고 하고요. 각각은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어떤 교수님의 설명에서 되게 요거 괜찮다라고 느꼈던 게 저도 이 수소 결합을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수소 결합은 굉장히 약한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결합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약한 결합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모여 있는 형태가 수소 결합이 많이 있으면 힘이 굉장히 세지다 보니까 이걸 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인력이에요. 약간 반데르발스 힘 같은 이런 힘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많이 결합을 해서 이제 뒤에 가서 정사면체를 이루고 결합을 하면서 정말 힘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소 결합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 수소 결합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그 자석 필통 써본 적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뚜껑을 닫으면 자기 알아서 탈칵 하고 딱 붙잖아요. 뭔가 살짝 끌어당기는 힘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 뜯을 때 금방 뜯어지죠. 뜯을 때 이렇게 안 뜯잖아. 뜯으면 또 열었다가 다시 또 이만큼 가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탈칵 이렇게 붙잖아요. 이게 수소결합의 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석과 자석 갖다 대면은 서로 딱 붙었다가 또 금방 뜯을 수 있는데 자석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진짜 뜯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결합은 약한 결합입니다. 약한 결합. 수소결합은 공유결합에 비해서 결합 에너지가 10% 정도로 약하지만 물 한 분자는 이유탄 물 분자 4개와 3차원적으로 수소결합을 하고 있으므로 물 분자 간의 결합력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은 하나의 옆에 이렇게 4개가 결합을 하고 있어서 3차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로 결합을 하고 있어서 그럼 여기 다시 또 4개 있고 다시 또 4개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힘이 세지고 물을 이루고 있는 물의 안정성 또는 물의 안정한 상태 또 물의 각각의 성질에서 이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물의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분을 배울 때는 이 수소결합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각도, 숫자, 공유결합의 길이 이런 것들 생각보다 또 이렇게 보기 한 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에 대한 보충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결합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선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은 다른지는 알았죠. 또 누가 센지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수소결합은 쌍극자와 이게 쌍극자잖아요. 쌍극자의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정전기적 결합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유결합은 보시면 두 원자가 서로의 전자를 공유해서 전자쌍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산소가 하나 있으면 수소가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제가 일반화학을 가르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이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결합선으로 표시합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서도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선으로. 구조식을 표시할 때도 결합선으로 표시하는 게 공유결합이고요. 수소결합 같은 경우는 읽어볼게요. 전기 음성도가 큰 F, O, N 중 하나가 수소 원자와 직접 결합해서 생성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으로 형성된 결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서 중간에 수소가 있으면서 다시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소가 중간에 있으니까 수소결합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큰 친구가 잡아 당겨요. 그러면은 수소는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뺏기고 본인이 이제 우리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제 뺏기면서 극을 띠게 되는 이런 결합을 수소결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 사이에 인력으로 형성된 결합이고요. 수분의 화학적 안정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결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점선으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물의 성질부터 보겠습니다.